61페이지 회사 돈이 경조금으로 새나간다.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는 인간관계를 고리로 하는 온종주의나 의리를 유난히 강조해왔다. 그래서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간성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업무 성과가 강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의식이 저변에는 그런 가족주의적인 향수가 짙게 배어있다. 그런 온종주의의 폐단은 특히 임직원들의 경조사에 투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조사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다. 몇 년 전 모 국회의원이 장남 결혼식 때 해당 지역의 시청 광장에서 수천 명의 하객을 모아놓고 축하 비행까지 벌이는 해프닝을 연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자 그 국회의원은 축하 비행은 업체에서 자발로 해준 것이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긴 했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었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업체는 무엇 때문에 비싼 경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축하 비행을 해주었을까? 그 이면에 어떤 검은 거래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았다. 축하 비행은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준 것으로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했는데 축하 비행을 해준 업체는 단지 축하만을 위하여 이렇게 했을까? 그 뒤 무슨 편리를 봐주고 그 이익이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조금으로 낸 돈이 10,000원씩이라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들이 10,000원씩만 냈을까? 나도 보통 3만원의 경조금을 내는데 빵빵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적어도 몇만 원에서 1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생각만 해도 대단한 사업 중의 사업이었다. 그날 경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잘하면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물론 내 상상이 적중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반드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일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사장님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자. 초상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직원들을 동원하여, 물론 간부들이 알아서 동원해주는 것이겠지만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것은 기본이다. 사장님이 큰일을 당했으니 그 정도는 봉사할 수 있다고 해주자. 그런데 어디 그뿐이겠는가? 주요 간부들은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하기에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전국에서 초상집으로 몰려드는데 당연히 빈손으로 조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자는 경조금을 챙겨가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운영비다 뭐다 해서 배정받은 예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대부분일 것이다. 경조금 중에서는 상사의 역할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인지 개인적인 인연에 따른 지출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모여진 경조금의 규모는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예상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회사 돈이 경조금으로 사용되었으니 받은 경조금은 회사 돈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 전 직원의 협조로 경조사를 무사히 치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임직원들께서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하면서 경조금의 일부를 직원들을 위해 기부합니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면 부고문을 띄우면서 일체의 조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는 간간히 신문에 나는 매우 특별한 정도의 사건일 뿐이다. 얼마 전 어느 초상집에 조문을 간 적이 있다. 그날 수천 명 이상의 문상을 온다고 하여 특실 장례식장을 임대했다고 한다. 1,000명 이상의 문상객이 온다니 상주의 영향력이 이처럼 대단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못마땅하다는 투로 한마디 했다. 이 집의 경조사는 이미 하나의 사업이야. 지금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조금 기부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교묘한 축제가 아닐 수 없다. 장관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경조금을 받으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기업 내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경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풍토 또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선물 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한다. 기업에서는 명절 때만 되면 선물 때문에 비상이 걸린다. 어느 선까지 선물을 돌려야 할지, 어떤 선물을 해야 만족해야 할지 늘 고민이다. 어쨌든 받는 사람이야 기분 좋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매우 불합리한 관행이다. 얼마 전 모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교육 문제를 협의하던 중에 그 회사에서는 이번 명절에는
선물 수수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회사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지점 및 지역 본부에서 본사로 보내는 선물을 전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내오더라도 되돌려 보내고 회사 임직원 간의 선물 수수 행위도 철저하게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본부장과 지점장들이 정말 선물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연신 전화로 물어오는 것으로 보아 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관행이었던 것 같았다. 매년 선물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니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혹시 순진하게 공문만 믿고 선물을 하지 않았다가 괘씸죄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어 그 진위를 확인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을 것이다. 아직도 존재하는 상급 부서의 위력을 지켜보는 순간이었다. 본부장은 지점장에게, 지점장은 또 본부장과 영업소장에게, 영업소장은 또 본부장과 지점장에게. 그런데 이 선물 비용은 도대체 누구 돈인가 말이다. 회사 돈으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생색내고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용돈을 쪼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는 것이라면 이해를 간다. 아무도 자기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들 선물을 받아들고 집에 들고 와 즐거워한다. 남편이 많은 선물을 가져왔으니 아내도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보상이 이렇게 큰가 해서 기분 좋고, 형제들이나 친구들도 역시 한자리 하니 선물도 많이 받는다. 역시 출세를 해야 해 하면서 부러워하니 당사자도 기분이 좋은 것이다. 상사가 통이 커서 큰 선물을 할수록 상사 자신도 더 많고 값진 것을 가질 수 있다.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참으로 신기한 선물 돌리기가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다. 선물비로 쓰라고 정해진 운영비는 없을진데 매년 설날과 추석 때가 되면 운영비는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회사 차원에서 선물을 준비해주면 어떨까? 예산의 본질과 상관없는 예산 집행은 분명 불법 행위일진데 명절 때 선물을 보낸 부서장이나 부하 직원이 더 예쁘고 예의 바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과거의 향수 중 하나이다. 우리는 그동안 예산을 적당히 알아서 요령껏 잘 쓰는 사람을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그러나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조직의 가장 큰 독소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우리 사회는 어떤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까? 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죽음의 증상인데 말이다. 67페이지. 회사 물건을 내 물건처럼 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의 집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집에는 각종 공구들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많은 공구들이 어디서 난 것일까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평소에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회사 재산을 사사로이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분의 집을 나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공구를 가지고 나오는데 회사 정문에서 점검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회사라면 공구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었다. 감히 추측컨대 분실이라고 했든지 파손 처리를 했든지 아니면 기능이 다 되었다고 했든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사유들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퇴근 때마다 하나 둘씩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회사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가져다 쓰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회사의 문제점을 침을 튀기면서 말하곤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머지않아 골마터져 회사가 공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도 그의 한몫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물론 그 회사는 지금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모두가 점진적 죽음의 증상을 방치한 결과다. 이런 기업도 있었다. 어떤 잘나가는 회사의 직원이 회사 줄 물건을 슬쩍 가져갔다가 적발되었는데 담당 임원이 우리 사원이 그랬으면 주의만 주고 덮어두라고 하면서 적당히 넘겨버렸다고 한다. 당시 그 기업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조직의 긴장이 풀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사소한 방심이 엄청난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회사는 영업이익으로 금융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퇴출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휘말려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한다.
아마 직원들의 부정, 즉 점진적 죽음의 증상을 쉽게 눈 감아준 것이 오늘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부하 직원의 부정을 방치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69페이지. 접대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한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접대비를 쓰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접대비라는 것이 알고 보면 눈먼 돈이다. 그 집행 관행이나 용도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의 경우 접대비는 용도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뭉뚱그려 접대비로 통한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누구 하나 접대비의 용도를 묻는 이도 없고 견제하는 사람도 없다. 단지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 한도액 내에서 부하 직원을 통해 경비 처리를 할 따름이다. 접대비는 그야말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사용권자가 알아서 쓰는 돈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접대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기만 하면 공금과 개인 돈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접대비란 회사의 대외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중요한 손님을 접대해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다.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외국계 회사를 출장차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용 지출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접대비를 지출할 때는 반드시 상사에게 지출 목적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결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 사장까지도 회계 담당 임원에게 결제를 받게 되어 있었다. 상사가 해외에 출장 가 있을 경우에도 팩스 서류를 보내어 결제를 받는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투명한 회사 경영의 본보기이다. 국내 기업들은 아마도 투명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가 투명해질 수 없는 경영 구조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담당 임원이 감히 사장에게 비용을 결제받아 사용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설령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사용 내역을 따져가며 그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이것은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접대비 등을 비롯한 부대 비용이 누출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접대비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사용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값에,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치는 데 사용한다. 그나마도 회사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면 괜찮은데 심지어 회사 동료들과의 개인적인 술자리까지도 접대비로 처리한다. 모 회사에서 들은 얘기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접대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임원들의 쓰임새가 옹색해졌다. 한편 직원들의 상여금을 자진 반납하고 급여 인상을 동결하는 등 회사의 자구 노력에 기꺼이 협력했다. 정작 문제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핵심 중역들에게 있었다. 그들은 자금 담당 부서장에게 접대비가 모자라 힘들다는 등의 말로 은연중에 압력을 넣어 줄어든 만큼의 접대비를 성납받아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직원들에게는 고통을 감수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뒷구멍으로 입속을 챙기기에 바쁜 중역들을 보면서 자신의 업무에 회의를 느낀다고 한탄하던 한 관리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도 매사에 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기 마련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식의 처세에 등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점진적 죽음의 증상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에 맞는 마인드를 확장시켜 나가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미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제 개인들도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대접받는 샐러리맨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72페이지. 공짜 좋아하는 버릇으로 공금을 축낸다. 나 공짜 좋아. 최근 유행어가 되었던 어느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 카피다. 이 카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짜 좋아하는 버릇을 절묘하게 활용한 것이다. 공짜 좋아하는 버릇이 각종 비용의 변칙적 운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세계적으로도 술을 많이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번 술자리를 벌였다 하면 2차, 3차까지 뿌리를 뽑아야 끝을 내는 성격이니 그럴만도 하다. 그런데 허구한 날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도대체 그 술값은 어떻게 감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 샐러리맨 봉급을 털어 그렇게 술을 마셔대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빠듯한 봉급에 저축까지 해가면서 술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이미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음주 습관은 하나의 병으로 간주되어 온 지 오래다. 그런데 이렇게 허구한 날 술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술값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아마 술값으로 망한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일 것이다. 개 중에는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 술값이라는 것이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운영비라든가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의 파트너가 되어 주기만 하면 술값은 대부분 공짜가 된다. 설령 특별히 계획된 회식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수가 모이기만 하면 별다른 저항이나 반대 없이 공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아직도 윗사람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겠냐라는 체면 중시의 문화, 또한 부하 직원들도 의뢰 상사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맞아떨어져 청산되지 않고 이어가는 병폐 가운데 하나다. 그러다 보니 상사의 입장에서도 하루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 수 없으니 공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자금 담당 부하 직원도 그러한 상사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니 상사가 내미는 영수증을 당연히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다. 집단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부정은 부정이 아니다. 모두가 수혜자이고 또한 그럴 수 있으니 말이다. 내 돈이 아니니 사는 사람은 통 크게 사고 먹는 사람은 그의 은덕에 감사해야 하면서 실컷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회사인 것이다. 되게 통 큰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비용도 통 크게 쓰는 경향이 있다. 통이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 의사결정을 할 때 신속성과 정확성, 창의성이 통이 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방향으로 통이 큰 사람이 회사를 통 크게 망칠 수 있다. 그런데 양심을 걸고 정확하게 비용을 쓰는 상사, 거기에다 자신은 가진 재산도 없어 술 한 번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상사는 째째하고 답답한 상사다. 따라서 그에게는 존경하는 부하도 좋아하는 상사도 없다. 그리고 머지않아 현재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면 적당히 상사의 기분도 맞추고 회사 돈도 겸허하게 잘 쓰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공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활동은 개인의 몫이어야 하고 비용도 각출염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무모한 술값 지불도 없어질 것이다. 교육 중에 만난 한 기업체 과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신이 모시는 엘 이사는 접대비를 지출할 때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한 푼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상급 부서의 직원들이 방문했을 때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어찌된 요문인지 엘 이사는 다음날 아침 영수증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시 엘 이사가 잊어버린 것 아닐까 생각하여 물어보니 상급 부서의 직원들과 식사를 하긴 했으나 그들은 나와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공적 활동을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접대하는 데 공금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그 과장은 그 후에도 공사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비용을 처리하는 엘 이사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연신 그분 칭찬을 하는 것이다. 아마 그 말을 전해준 과장으로선 예전에는 그런 상사를 모셔본 경험이 없었던 모양이다. 사실 흐뭇한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에 감동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씁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제 자신의 몸값을 다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보수를 바라는 심리, 전체 회식에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즐기기만을 원하는 심리 등을 공짜를 바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제는 몸값의 시대다. 자신의 몸값을 키워 그 몸값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얻는 수입으로 하고 싶은 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쓸 때도 멋지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줄 때도 떳떳하고 받을 때도 떳떳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76페이지. 휴대폰이야? 꺼. 내가 다시 걸게. 모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경험한 일이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휴대폰입니까? 끄세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는 것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했더니 휴대폰 사용료가 많이 나오니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곧 전화가 걸려왔다. 사실 그 덕분에 나는 전화비를 줄일 수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직원의 회사 비용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는 단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분이 휴대폰을 끄라고 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나를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어차피 전화비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생색도 내고 나에게 환심도 살 수 있으니 이만하면 멋진 배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자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 휴대폰으로 전화해놓고 다시 전화해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정도는 눈 감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정도는 회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을 째째한 사람이라고 여겨 그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인기를 잃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볼 일도 아니기에 적당히 넘어갈 뿐이다. 적당히라고 할 것도 없다. 아예 그것은 문제 자체로 여기지도 않는다. 나도 전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관행에 익숙해져 왔다. 모든 것을 공돈으로 해결해 보려는 심리 말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고 했던가? 이런 관행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면 더 큰 비용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마구 사용할 게 뻔하다. 이런 일이 어디 휴대폰뿐일까? 위 사례를 통해 우리 속에 이미 존재하지만 미처 느끼지 못한 잘못된 관행을 되짚어 본 것 뿐이다. 78페이지. 남아도는 예산을 낭비하느라 바쁘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다. 새해 인사차 정부 투자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더니 몹시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의뢰 자비로 다녀왔겠니 여기고 요즘 형편이 좋으신 모양이라고 공치사를 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과관이었다. 계획에도 없는 연말 우수 실적자를 선정하여 그 부상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에 남아도는 예산을 쓰느라 여행을 보내준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 그러셨군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기업은 예전에 구조조정 문제로 파업에 돌입하여 전 국민을 불편하게 한 기업이었다. 구조조정 결사 반대를 외치던 직원들의 구호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회사야말로 진정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남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야말로 불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마이너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필요없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담당자와 그 상사 그리고 그 윗선 모두 쓸데없는 일에 머리 쓰면서 예산을 꿰어 맞추고 인솔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도 적당히 즐겼을 테니 말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품의 한 단면이었다. 아마 배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배정받을 수 없기에 그리 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고 남는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대개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따른 과학적 예산 배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 집행 실적 대비로 배정하는 관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예산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행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부실과 낭비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일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용을 마구 써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제는 기업과 부서, 개인 평가에 있어 겉껍데기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느 사업에 얼마의 비용을 투입했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투입한 비용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다.